고갈이 임박했다라는 얘기 계속 나온다고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진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있어요? 국민연금이 도대체 얼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이? 지금 국민연금 적립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국민연금 적립금이 그러니까 어떻게 매저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네. 900조 또는 1000조 정도 현재는 1000조. 정도 쌓였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1000조라고 했을 때는 이미 기금에서 돈을 써가지고 문제인 거지, 기금 운용 수익하고 기금 자체를 기금화된 걸 합치면 1000조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 실제로 운영하는 건 한 900조 정도 가량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이제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을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의 액수가 달라질 텐데 대략적으로 이제 GDP 정도의 50%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그게 많을 때는 2000조 이상 쌓인다고 옛날에는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으면 1700조까지 네. 쌓이다가 그게 쌓이는 시점이 2040년까지는 쌓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15년 안에 그 많은 돈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요. 펑 하고 근데 그 뭐 이유는 뭔지 좀 예상은 돼요. 네, 맞습니다. 뭐 이제 아이를 안 낳고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네. 연금이 빨리 소진이 될 것 같은데, 네. 더 근본적인 궁금증은, 그럼 이럴 걸 정부는 몰란다? 강제적으로 내 월급에서 다 떼가면서, 아니 이 정도도 예측 못하고 수익률도 그 정도가 안 되면서 자신 있게 내 월급에서 원천 징수한 거야? 뭐 이런 화가 나더라고요. 분노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월급자 입장으로서. 네. 저도 옛날에 한 몇 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었는데, 아, 그러셨군요. 어휴, 지금도 계속 한다 그러면 참 책임감이 크게 다가올 텐데 맞는 말씀입니다.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는데, 혹시 공무원, 국민연금 관련된 공무원 하셨나요? 꼭 그건 아니지만 네. 아니에요? 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근무하셨다고. 맞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행정부에서 해오는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하는 기능들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연금 관련된 거와 관련돼서도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정부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해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재정 계산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네.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국회 연금 개혁 특위가 운영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바로 직전에 그 5차 재정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재정 계산이? 재정 계산이라는 게 향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향후 70년 동안 현재와 같은 인구 구조가 계속 변한다, 현재와 같은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고 했었을 때 국민연금의 재정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네. 라는 걸 살펴보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거군요. 네, 그런 거죠. 1년에 걷어지는 돈이 얼마고 1년에 나가야 되는 돈이 얼마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그런 걸 다 따져가지고 재정 상태를 이제 평가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도 개선이라는 걸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도 개선 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뒀는데, 문제는 법이 통과돼야지 사람들이 제도 개선 위원회에서 다양한 그 개편 방안, 다시 말하면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는 하고는 있지만, 그게 국회를 통과하고 법제화가 돼야지만 실효성이 있는 건데,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하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도 4가지 방안인가를 내놓고 흐지부지 사라졌고, 지금도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작년 말서부터 가동이 됐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고, 네. 그렇죠. 그 내년 또 총선인데 과연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들을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프랑스 사람들 시위하는 거 거기도 뭐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결국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그 시위하는 거 보고선 정치인 입장에서 야, 이거 잘못했다가 그쵸. 선거에서 큰일 날 수 있겠다 이런 충분히 생각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것 같아요. 이번 대통령이 제 스스로 이제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네. 아무리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국가 발전에 필요하다 그러면 추진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대표적으로 인기 없는 정책이 바로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정도 일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핀다 그러면 항상 정책에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데, 네.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승자는 존재할 수 없는 게 국민연금 개혁이고, 만약에 승자가 존재한다 그러면 현재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권은 현재 세대만 존재하고, 네. 미래 세대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투표권이 없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 나한테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싫은 정책들을 펴니까 와. 인기 없는 정책이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딜레마인 게 심지어 애도 잘 안 낳는데 너 내 애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우리 맞아. 애를 위한 거를 내가 찬성을 하라고 나는 지금 당장 손해인데 이거잖아요 지금.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학에서는 허라이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시계라고 해서 애가 얼마나 나의 삶을 갖다가 길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내가 애를 낳고 그 애가 또 손자를 낳고 한다 그러면 일종의 경제학에서는 다이너스티 왕조처럼 네. 그 계보가 내가 죽는다 나는 실질적으로 죽지만 나의 DNA가 계속 내 후손들한테 물려가면서 나는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이 깨져버리면 더 이상 애를 안 낳기 시작하면 그러한 게 깨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그럴 유인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저출산의 문제도 그런 어떤 좀 안 좋은 사회적으로 바라봤을 때 좀 안 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요, 보험료를 매달 3% 내고, 네. 그다음에 월급의 70%씩 돌려받는 시절이 있다고 해요. 진짜요? 그랬어요?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월급의 70%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3%라는 것도 정확하게는 3%는 아닌데 예를 들면 근로자분이 3%, 사용자분이 3%, 아하. 근데 퇴직금 전환분이 3% 그런 식으로 해서 총 9%는 맞았어요. 네. 지금도 보험료율이 9%인데 네. 지금은 근로자들이 그 고용주하고 절반씩 4.5%, 4.5% 나누어 내는데 한때는 이제 3%만 낸 적이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9%라는 어떤 보험료 전체는 동일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0%라는 것 자체는 그 소득 대체율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소득 대체율이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말이 어려워요. 소득 대체율. 네, 죄송합니다. 아, 이 소득 아니요, 대체율이라는 그냥 쉽게 거는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돼요. 무식해서 그렇죠. 네. 제가 무식해서 그래요. 통상적으로는 소득 대체율이라고 얘기할 때는 은퇴 직전 또는 내가 평생 받아온 소득을 평균 냈었을 때 네. 내가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게 몇 % 비중이 되느냐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보통은 소득 대체율인데 연금에서 평균 받은 임금의 중간가, 그러니까 평균. 그러니까 내가 평생 동안 받은 월급 평균 수준이 있다가 그런다 그러면 네. 그걸 분모로 깔고 분자에다가 내가 받는 연금 연금. 그러면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 아.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 대체율을 측정을 할 때 가장 은퇴 직전에 내가 벌었던 소득 수준 대비 연금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그런 걸 소득 대체율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네. 그거는 소득 대체율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정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의를 살펴봐야 되는데 국민연금 제도에서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40년을 가입을 하고 네. 그리고 일반 국민들과 동일한 수준의 평균적인 임금을 40년 동안 내가 계속 번다고 전제했었을 때 제도 도입 초기에는 그럴 경우에는 소득 대체율이 70%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와. 그것이 국민연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니까 네. 정부에서 사람들한테 주는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연금 급여를 조금씩 깎았습니다. 그게 받는 금액. 예, 받는 금액. 그게 이제 최근에 40%까지 줄어들게끔 점진적으로 40%까지 줄어들게끔 네. 서서히 지금 낮추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예, 지금 그런 그러면 상태입니다. 이거 정리해 보면 제가 근데 10년을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게 10년 이상을 40년을 가입했을 때 40%인 겁니다. 아. 20년이면 20%뿐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 맞게 제가 생각했는지 정리를 해보자면 네. 내 월급 평균의 70%는 그동안 받아왔는데 옛날 가입하셨던 과거에, 분들은 네, 그런데 점점 줄어서 지금 40%다. 40%로 갈 거다. 갈 거다. 갈 거다. 현재는 40%가 네. 조금 더 많아요.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죄송해요. 근데 저는 이제 또 그 월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예. 원래 보험도요. 처음에 계약할 때 그렇죠. 나중에 몇 %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명시를 하잖아요. 그 처음에는 아, 나 70%는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아마 다 그러네. 돈을 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려받는 거 갑자기 40%가 됐어요. 계약 위반이네. 네. 이게 만약에 사적인 계약이었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정부와의 계약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월급을 받는 분들은 있을 수 있다. 아, 연금을 내는 분들은. 제가 그것도 대신해서 40년을 일해야 되니까 대부분의 그렇죠. 사람은 20살에 뭐 60세 은퇴한다 그러면 20살에 취업을 해서 60세 은퇴해야지 40년인 거고 네. 그보다는 취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소득 대체율이 40%가 안 되겠네요, 대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40%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입 기간이 그러니까 우리 그 아나운서 분께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40년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득 대체율 40% 되는 경우가 네.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면 60세가 정년이니까 20살부터 일을 해야 그러니까. 되는 거네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데 또 가장 저소득층에 계셨던 분들 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 대체율이 40년 동안 만약에 가입을 한다 그러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아, 이거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40%일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 연금급여라는 게 재분배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재분배적인 요소라는 거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국민연금이라는 기제를 통해 가지고 소득을 갖다가 이전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았던 사람들에 있어서는 네. 수익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러프하게 얘기하면 분모가 또 작기 때문에 네. 분모가 작다 보니까 분자는 나의 월급, 나이가 받는 소득 수준하고 상관없이 높이 받는 사람들 때문에 좀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막 저는 고소득자라고 가정을 할게요. 월 1,000만 원을 받아. 평균 예. 일하는 동안 40년 동안 월 1,000만 원을 받았어. 네. 네네. 그러면은 국민연금 40년 채웠으니까 계산대로 40%를 받으려면 월 400만 원을 받아야지 맞는데 네. 400만 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고소득자면은. 맞습니다. 근데 네. 거기서 또 한 가지 맹점 중에 하나는 네. 우리가 또 그러니까 틀렸구나.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 네. 그러면 1,000만 원 대비 내가 연금 받는 게 몇 퍼센트 되느냐에 관심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득 대체율은 네. 1,000만 원을 다 소득으로 인정 안 합니다. 왜요? 보험료를 납부할 때 너무나도 많은 혜택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보험료를 내는 소득의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그게 올해부터는 590만 원 정도입니다. 아무리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억대의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때 그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라는 거는 최대 59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590만 원을 쭉 받는 걸 가정을 해놓고 그리고 연금급여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받았던 월급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590만 원 받는 사람이나 1,000만 원 받는 사람이나 국민연금 똑같이 받는다. 그렇죠. 내는 건요? 내는 게 똑같으니까. 내는 것도 그죠. 똑같고. 예, 예. 아,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가입하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좋은 상품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늘려고 네. 할 거잖아요. 그런 인센티브가 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이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선의 차이가 있는 게 지금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께서는 아니 지금 이거를 왜 이걸 이렇게 많이 떼가면서 이렇게 적게 주고 이거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네. 불만이 있는 거고 정부 이제 기금 운용하는 쪽에서 보면 야 이거 너무 좋은 상품이라서 야 무조건 많이 가입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보는 거군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럼 현재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금 운용. 기금운용 수익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글로벌 주식시장의 영향을 부침이 되게 심합니다. 작년에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오기 전에 8.2% 손실을 받았다 그러고요. 작년에요? 예, 작년에는 전체 예. 주식만? 1년 내내. 아니요. 전체적인 오 큰데요? 때 그 전 네. 해는 많이 21년에는 잘 보면 그때 또 주식시장이 맞아요. 상당히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때는 9%가 넘는 수익률을 얻었다. 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 똘똘이네. 1%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급격하게 변동이 심하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렇군요. 아마 제가 오기 직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한 최근 15년 정도 되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을 매저를 했더니 한 5% 이상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균. 그러니까 결코 지금이야 이율이 많이 올라서 네. 5% 수준이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렇죠. 아 그래도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자가 거의 안 붙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기금 전체의 운용 수익률이고 그쵸. 내가 받는 수익률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은 여러 가지 수익률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입 기간도 되게 중요하고 나의 소득 수준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소득 수준별로도 동일한 조건에서 소득 수준별로도 이 수익률이라는 게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아까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분배 기능이 있다고 예, 재분배 그러셨으니까. 기능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예산정책처에서 제가 근무했던 예산정책처에서 최근에 발표한 거에 보니까 내부 수익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 5 내지 10% 사이 정도 된다고 저는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제가 그러면은 예. 국민연금 가입하면서 이렇게 돈을 계속 내면은 나중에 받는 금액이 거기에 5%에서 10% 사이의 이자를 붙여서 받는 거다. 그게 평균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큰데 네. 아마도 지금 아나운서 분께서 네. 만약에 고소득층이었다. 네. 그거면 나는 그거보다 낮고 그러면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소득층이다. 그럼 그거보다 높을 수도 높을 있고. 수 있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5%보다는 좋을 거다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그 결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더 내고 덜 받는. 다시 말하면 현재 상태가 덜 내고 더 네. 받는 구조기 때문에 덜 내고 더 받는 구조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저 연금개혁 논의가 다 지금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네. 어떤 개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좀 낮춰야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어쨌든 이대로 가면 고갈되고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바꿔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네, 다 같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과거의 수익률이 한 5% 정도였다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정도 수준일 거냐? 그거는 전망하는 방식에 따라 미래 경제의 모습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그리고 기금이 쌓아가는 시기의 수익률하고 기금이 쭉쭉쭉쭉 빠지는 시기의 수익률은 또 다를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수익률은 현재보다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금운용 수익률이.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만 사람들한테 주는 내부 수익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수익률은 계속 제도적으로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게요. 그게 덜 받아야 궁금하네요. 되는 거죠? 늦게 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덜 받는 거 안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덜 받는 거 안에는 늦게 내는 것, 그러니까 늦게 받기 시작하는 것도 그렇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니까 그쵸. 덜 받는 거고, 네. 그리고 한 번 받는다 그랬을 때 그 급여 수준을 낮추는 것도 소득 대체율을 낮추면 급여 수준이 낮아지거든요. 네. 그것조차도 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 받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존재할 텐데 네. 그걸 다 포함을 해서 제도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죠. 프랑스에서는 이번에 늦게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전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프랑스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덜 받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다른 외국 그 주변국들은 프랑스에 있는 주변국들은 대부분이 한 67세 정도는 됩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7세 정도는 되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에서 자기네 나라가 지금까지 상당히 되게 큰 베니핏들을 네. 주고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연금 재정이 주변 국가들보다도 안정화가 덜 된 거죠. 그러다가 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식으로 연금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직역연금들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특정 직종의 직역연금들은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것들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수익률을 갖다 평균적으로 단일화시키려는 제도 개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었던 분들이 그렇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화나지. 화나니까 지금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거로는 보이는데 네. 문제는 그런 거 자체가 불공평한 게 이미 발생을 한 거고 그 불공평함을 바로잡는 과정 속에서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 혜택을 받은 분들이 저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프랑스 헌법에서도 그래서 그게 합헌이다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적인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네, 프랑스는 뭐 우리나라는 그럼 몇 살에 받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는 아까 이제 소득 대체율이 앞으로 40% 정도까지 줄어든다 얘기했던 것처럼 69년생부터는 네.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가 돼야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65세네요. 그렇죠. 현재는. 네. 그런데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잘 보게 되면 네. 우리나라도 좀 수급 개시 연령을 좀 늦추자. 65세에서 더 늦춰야 된다. 예, 한 67세 정도 늦추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 그러면 아마 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저는 아마 제가 이제 69년생이어서 네. 65세에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아마 사회자님이나 아나운서분님은 아마 67세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기존 가입자들도 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월급을 받지 않았을 때 나의 소득을 조금 보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요즘 정년은 대부분 60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밀리면 그 사이에는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진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부는 그런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가속화할 것 같고요. 정년이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국민연금도 더 낼 수 있게끔 아마 조치를 취할 그러니까 수 있습니다. 60세 소득이 끊기면은 소득이 끊긴 다음부터는 국민연금을 안 낼 거 아니에요. 현재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려고 해도 59세까지만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세 넘어가면서는 이미 계속 가입이라고 해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59세까지만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정년이 늘어난다. 지금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59세까지만 가입을 한 건데 네. 네. 정년이 늘어난다 그러면 국민연금의 가입 연령도 아마 좀 늘어나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이 내겠죠. 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고. 네. 그러면은 조금 더 국민연금 재정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네요. 그럼 결국 정년을 늘려야 되겠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내 정년을 늘려준다고 하면 요즘에는 또 늦게까지 살잖아요.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정년을 늘려준다고 오래 사는 위험이 하면 있죠. 그러면 그 연금 조금 더 내고 덜 받아도 늦게 받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정년을 늘려주는 걸 먼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좋은 말씀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정년까지 다들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정년이 60세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60세 이전에 뭐 이미 제 질병이나 나이 또래의 사고.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 가운데 퇴사한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은퇴하는 사람들이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있죠. 그거보다 그러니까 빨리. 여러 가지 어떤 기업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좋은 직장들이 정년을 보장을 하지 좋지 않은 직장일수록 그런 건 보장 안 하는 그러네요. 친구 또 있어서 그런 면이 있네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좀 더 차별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그런 차별을 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공평할 수 있게끔 뭔가 제도적인 보완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정년 연장을 하면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어. 우리 기금 고갈 시기를 뒤로 훨씬 더 밀어놓을 수 있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지요.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춘다고 해가지고 네.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금액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금액도 줄여야 되고 받는 금액도 줄여야 되고 내는 돈도 올라가요. 더 많이 내야 된다. 그게 복합적으로 다 이뤄져야 되는. 이거 이루어져야죠. 한꺼번에 다? 네. 뒤로 미루면서 더 적게 받으면서 더 많이 내고. 그래야지 더 많이 내는 부담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수급 개시 연령도 늦추지 않고 받는 돈도 줄이지 않는 상태 하에서 그 수지 적자를 갖다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 보험료를 인상한다 그러면 필요한 보험료율이 훨씬 높아요.